고향에 집을 마련해 놓은 분이라 빨리 처분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세보다 우리가 낮춰서 한 달 전에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금도 주고. 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막 뛰는데 주인 집분이 아이고야 이거 집값 여기 오르는 걸 보니까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취소하는 게 낫겠다. 그런 집들이 막 계속 속출을 너무 했다는 거 신문에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나 우리 와이프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약간 걱정을 했어요. 1층에서 20층 집주인을 만나면 저희는 19층이에요. 이 19층을 올라가는 사이에 이분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 사이에 혹시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쫄 거예요. 계단으로 다녀 계단으로. 그래 계단 너무 높잖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혹시 당신 집주인한테 연락 안 왔어? 우리 그 중개해준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아 전화를 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게 예. 뭐 거액 계약금 배상해도 매매에 걷어들이겠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막 싸움도 많이 나고. 저는 오죽하게 해서 진짜 지금 지난번에 방송한 이후로 제가 이제 무주택자라는 게 이제 전국에 다 소문이 나갔고 예. 동네에서 어디 가는 데마다 너는 집도 못 사냐 변호사가 뭐 이러면서 더 실질적인 스트레스는 사실은 2월에 내년 2월에 이제 만기가 오는데 얼마를 올려달라 그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우울증 걸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토로하셨잖아요. 무주택자의 서름을 치솟는 집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밤새 할 수도 있어요, 밤새. 요즘 실제로 이 부동산 우울증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구가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절절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용진아, 나 연봉 1억 넘는다.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안 샀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렇게 뛰니까 황당하다. 그리고 LTV도 걸려 있어서 40% 걸려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황이 돼서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엄청 싸운다. 집값 안 뛸 거야, 잡힐 거야.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했대요. 자기는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용진아 너 그 정권 잃는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럼요. 정권을 잃는 정권 잃는 수가 있다. 있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일요일 날 마라톤 대회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뜁니다. 미친 듯이 뛰고. 뛰면서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냥 실내에서 그냥 머리 쳐박고 뛰어요. 그냥. 실내 뛰고. 이거 진지하게 진짜 이 집값 때문에 강남 전세 팔고 강북 와서 집 사세요. 그러면 돼요. 지역구 바꿀래요? 네? 지역구 바꿀 거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거기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국회의원이에요. 저 지역구 같은 가격 위원장에 이거 보세요. 그럼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뭐 부당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동네 싸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 바로 강북구 살기 좋습니다. 네, 살기 좋은 바로 곳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상하게 집값이 싸서 그렇죠. 늦었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로 그게 거기 사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강남에 사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말이 앙떠안했다 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관장 이야기 하시죠. 왜저 우유 없대니까 왜 우유만 먹으려고 그래? 계란이나 저것도 먹지. 그 복잡한 교육 인프라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주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면밀한 정책 믹스로서 다뤄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대책만 제대로 세워도 제가 보기엔 성공한 정권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대책이 없다고 봐요. 그냥 솔직히. 이번 특히 대책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럼 나도 그냥 왜 자꾸 손대갖고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자기 집 한 채 갖고 싶고 그래도 담합해가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대편으로는 정부에 향해서 집값 내리라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뛰는 집값 위에 나는 담합.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실시간으로 집값을 감시하는 단체 대여방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른바 싼 매물을 내놔야 자기한테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니까 집값을 올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담합을 해서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조금 싼 값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관계당국에서 허위 매물 신고가 어디서 특정하게 많이 들어왔었는지 이런 뭐 건수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실제 들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나? 일부 강남 쪽이나 이런데 그 아파트는 단지마다
자기네 회원들끼리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뭐 일부 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저도 뭐 이렇게 건너서 듣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거는 일벌백계로 만약에 뭐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적발을 해서 처벌하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정말 슬픈 일인 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갖다 담합해가지고 7억 받아 2억을 더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 2억을 생으로 갈취해서 자기들 나눠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끝난다면 오케이 합리적이기까지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그거 팔면은 딴 데서 살 때 거기서 똑같은 걸 당하는 거 아니야. 네. 자기 아들한테 사줄 때 똑같은 걸 당하는 거고 왜 그런 사기를 서로 치냔 말이야. 법적으로 혹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거는 업무방해죄가 돼요. 형법상. 이제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이 담합이 지금 부동산 폭등 현상의 주된 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총리까지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거 처벌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강조할 일은 아니다. 이 주민들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핑계로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핀셋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규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막 뛰면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투기 수요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에 딱 한 채 가지고 같이 살면서 괜히 집값 뛰면 좋아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범죄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자기 살 깎아먹는 거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타이밍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이 시점에 문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9.13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이 종부세 인상안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2주택만 보유해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이제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주택자도 조정 대상 지역의 그렇습니다. 이주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지역에 사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 서울 전 세종, 지역. 예. 그리고 경기 일부, 그다음에 부산 쪽에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가 약 18억 원이 기준인데 현행보다 약 10만 원 정도, 1년에 10만 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2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적용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21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 세수 효과는 4,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일단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4,200억 정도를 갖다 국고에서 세금으로 좀 환수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종부세 적용되는 인원이 21만 8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비율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어느 보도에 따르면 2%도 안 되는 정도의 2%도 안 되죠. 1.5%라고 1.5% 요? 네, 1.5%.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98.5%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재미있는 게 뭐냐, 옛날에 그 종부세 처음 도입됐을 때 강북 사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도 되느냐 세상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 가진 게 뭔 죄가 있다고 세금 폭탄을 때리냐 막 이랬더니 어디 사세요? 강북에 20평짜리 산대요. 아니, 저도 이번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느냐면 제일 낮은 기준이 이제 3억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보다 높은데 그럼 얼마를 내야지? 계산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3억이 시가로는 18억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것도 무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억 부분이 빼고 공정시작 가격이라는 공시지가. 그래서 세금은 여기서도 혹시 저처럼 진짜 바보처럼 아니 살았던 헷갈리신 분이 있을 수 분들 있으니까 많으셨을 말씀을 겁니다. 드리면 예.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과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금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3억이라고 그러면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제 18억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으로는 이게 한 12억 7천이니까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이 3억이라고 그래서 아, 내가 집 사는 가격인가 보다라고 박용진처럼 바보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정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18억짜리 내가 18억짜리 집을 가졌어도 예. 그렇죠? 1년에 내는 돈이 10만 원 정도만. 1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뭐 이번 대책을 보니까 진짜 뭐 고심의 흔적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것이 지금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 지금 아직 시장 반응이 좀 유보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거를 2005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8.3.1 대책 그때 얼마나 그게 강도가 높은 거였냐면 종부세를 가구 합산으로 했다. 그래서 결국 위헌 판결 받아서 그거는 이제 인별로 분리됐지만 초기엔 그랬죠. 그다음에 양도세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50% 때렸다고. 최고 36%까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도가 높은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8번째 대책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 집값 안 올라간다는 말 믿고 지금 집 안 샀는데 지금 그냥 진짜 화가 나죠.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원래 다른 미래로 가려면 이렇게 원래 우울증이 자기애는 심각하게 정체성이 없는 거지. 돈에 무슨 여야가 있어. 무주택자의 정체성.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는 소비 상품이라고 정책 굳이 시장으로 얘기하면. 근데 정책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오는 정책 상품들이 뭐 불량품 같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또 내놓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열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딱 면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정교하게 진짜 그 이 정책을 다듬어서 설득력 있는 잡힐 거라는 신뢰를 줄 것인가 하는 거에 달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겠다. 9.13 대책에 대해서 아직 뭐 평가가 아직 활발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그 대상 자체도 너무 좀 1.5%밖에 안 되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지금 몇백 조가 지금 늘어난 판에 4,200억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정부가 정책 보는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의지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에 다 몰리기 때문에 지금 백약이 무효다. 이게 지금 공통적인 진단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원인을 갖고 이제 이명박근혜로 지금 탓을 하고 있지만 올해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이 각 10조씩 늘었다고요. 그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전 정권 탓만 할 건 아니죠. 그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에 풀려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금융권에서 돈 빌려서 집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금융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걸 막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이 돈 빌려서 두 번째 집 사는 거는 못 사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부족하고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의 대출을 회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혁명하시자는 거군요. 그렇지 않죠? 전세자금 대출을 저보세요 지금 받아가지고 돈 빌려서 집 살려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 옆에 옆에 지금 앉혀놓은 실수요자가 게 있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게 심장 아니죠. 풀 떨어졌네. 그게 아니고. 아 첫째 그냥. 아니죠. 채 두 채 가진 사람들이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안심해요. 대출이 있으면 대번에 흥분하잖아. 아, 그거 회수해라. 그거 회수해라. 두 채 이상 가지고 다시 있을 것 말씀드리지만 18년 만에 지금. 아니고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것, 담보대출이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규 대출을 안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거 회수해야 돼요. 특히 전세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굉장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두 번째 집 산 사람들 많아요. 그 제도를 악용한 거죠.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회수해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게